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2월 12일 수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바가 마련한 뉴스 메뉴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 노사의 이면 합의, 이에 따른 과도한 복지비 지출을 주장하며 공기업 방만 경영 정상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노조를 향해 저항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러면서 정부와 노조 간 갈등이 다시 한번 폭발할 조짐입니다.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공공운수노조연맹 박용석 공공기관 사업본부장을 오늘 이슈 탐험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소속 박창신 원로신부에 대한 여권과 보수 언론의 붉은 덫을로 한 걸음 물러서나 싶었던 천주교계가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광주 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 사퇴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촉구 시국미사를 연대 이어 오는 17일에는 원주교구에서 비슷한 성격의 시국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천주교계의 시국미사 행렬 전국으로 번져나갈지 관심입니다. 광주 대교구 정평위 총무 이효한 신부를 초대석에 모시겠습니다. 수요일 요일별 코너 영화 속 실화 이야기 영실이 시간에는 링컨 대통령이 미국 수정헌법 제13조 노예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을 그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링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김용민 PD와 함께 조간신문 먼저 훑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I love coffee, I love tea.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이며 망원시장에서 우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정래입니다. 지난 2012년 우리 시장 근처에 홈플러스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130여 명의 시장 상인들은 5번이나 영업을 중단하고 천막농성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들이 힘을 보탰고 주민들도 서명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작년 12월 31일 망원역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문을 닫았습니다. 전통시장과 함께 살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이 문을 닫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를 미루고 정부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항상 을들의 편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참여연대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전국의 을들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전화 02-723-5300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김용민 PD로부터 조간 브리핑 받아보겠습니다.
이상화 선수의 금메달 소식은 뭐 TV로 다 보셨을 테니까 신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지면을 먼저 들고 나오셨습니까? 네, 한겨레 신면, 사회면 머릿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예술박물관과 또 짐바브웨 출신의 조각가 한 여성의 근로계약서를 보게 되면은요, 월 급여가 $650, 하루 8시간 근무, 주 1일의 유급 휴무 등의 내용과 함께 홍문종 사무총장의 이름에 도장이 찍혀 있고 사인도 또 있습니다. 이 근로계약서에 찍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홍문종 사무총장 이름에 도장이 찍혀 있었고 또 사인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홍문종 이사장은 그런데 말이죠. 이사장직을 맡고 있지만 모든 권한은 박물관장에게 일임하고 자신은 지원만 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그런 급여 또 과도한 업무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 다 주 5일 할 때 이분들은 그 주 6일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이런 근로계약서에 홍문종 사무총장 이름 부분에 도장과 함께 사인이 있었다. 이거는 홍문종 사무총장이 자신은 박물관 일에 잘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발언이 거짓임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제 이제 해명을 했었는데 그 해명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죠. 이런 노동 착취뿐만 아니라 거짓말까지 했단 말이죠. 이런 분이 지금 거대 집권 여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2012년 10대 인상 때도 홍문종 사무총장이 직접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홍문종 사무총장이 이주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예. 자, 당시 이주 노동자들은 하루 식대가 2,500원인데 이거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으니 식대를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박물관 쪽이 홍문종 이사장의 권한이니 직접 요구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문종 이사장과 직접 면담해서 하루 식대를 겨우 4,000원으로 인상받았다는 겁니다. 한 끼 식대도 아니고 한 하루 끼가 식대. 아닙니다. 이 네. 하루 식대가 2,500원인데 이걸 겨우 4,000원 올렸다는 겁니다. 4,000원, 하루 4,000원. 그러면은 한 끼당 이게 얼마입니까? 1,300원 정도 아니겠어요? 자, 1,300원 정도로 뭘 먹을 수 있을까 봤더니 삼각김밥 2개도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묶음으로 파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낱개로 2개 못 삽니다. 자, 뭐 먹고 살라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요. 그 식대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려달라 이런 요청을 하니까 홍문종 사무총장, 홍문종 이사장을 만나서 해결보라. 박물관에서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식대 결정까지도 이런 세부적인 권한이 결국 홍문종 사무총장에게 있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자신은 박물관 일에 관여 안 했다. 박물관장이 다 책임질 일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죠. 정말, 이 양반 이제 심각하네요. 이 사안은 정말 말로 없는 급 사안입니다. 이건 진짜. 홍문종 사무총장이 과거에 또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수해가 났는데 골프를 치러 가지 않았습니까? 수해 지역에. 이 아프리카 노동자들의 고충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있다든지 나아가서 아예 조장을 했다든지 이런 의혹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런 걸 따져본다면 이 총체적인 이 어떤 남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예. 법적인 문제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네. 야당에서 좀 반응을 하고 있죠? 야당에서 지금 반응한다는 게 그냥 몇몇 의원들이 진상조사 파악하는 정도입니다. 대변인 예. 성명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있고요. 이따가 뉴스의 재구성에서 들어보시겠습니다만은 어제도 역시 방송 3사 전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보도 못할 사안입니까? 이 뉴스 가치가 없나요? 이 아프리카 노동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홍문종 이사장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큰 일을 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아무리 그렇게 문제 제기해봐야 뭐 전혀 이것이 메아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박물관 측에서 말이죠. 예. 사실이네요, 보니까. 조선일보 30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창균 부국장 겸 사회부장의 칼럼이 실렸는데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무죄 결정에 야당이 성나 있는데, 그래서 또다시 특검하자 이러고 있는데, 그동안 댓글 수사에 적극성을 보여온 검찰 아닌가, 또 재판부도 중립적인 판결을 해왔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온 터 아닌가, 검찰도 재판부도 어느 쪽도 비판할 명분을 야권이 못 찾고 있다. 이 정치적 논란을 법정에 세운 것 자체가 무리다.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칼럼을 또 실었습니다. 이 김창균 부국장이 어떤 분이냐면요, 제가 매번 조간브리핑 시간에 이 양반의 그 기념비적인 칼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4월 24일자, 작년 4월 24일자에 실린 칼럼입니다. 그때 조선일보는 오피니언 면이 아니라 아예 일면에 이 김창균 부국장의 칼럼을 끌어와서 이렇게 실었습니다. 대선 여론조작 목적이면 332사이트를 골랐겠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 뭐냐면은 김하영 씨가 이제 대선 때 댓글 썼다는 사이트가 오늘의 유머, 330위밖에 안 되는 그런 사이트인데, 아니 기왕 그 대선 여론조작 목적이면은 1,500만이 방문하는 네이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네이버에 방문한 것도 아니고 오늘의 유머에서 뭐 고작 한 120개 정도 댓글을 달았는데, 뭐 이런 거 가지고 무슨 정치 개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정치 개입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예. 그런데 나중에 드러난 진상은 뭡니까? 지금 뭐 78만 개로 줄였습니다마는 120만 개의 선거 개입 트윗 글이 확인이 됐고요. 엄청난 양의 또 댓글도 확인이 됐고요. 그 내용 중에는 심지어 호남인들을 비하하는, 뭐 당연히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문죄인, 이런 식으로 매도했던 국정원 직원들의 글들이 발견됐습니다. 한마디로 이 김창균 부국장의 칼럼은 정말 언론사의 기디남을 그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이 저질 칼럼으로 낙인이 박히게 됐던 겁니다. 그런 양반이 이에 대해서 뭐 이 칼럼 잘못했다라고 한마디 언급 없이, 뭐 오늘은 또 그동안 댓글 수사에 검찰이 적극성을 보여왔다, 중립적 판결을 해온 평가를 받고 있는 재판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계속 조선일보의 칼럼을 쓰니 당연히 조선일보의 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정말 검찰이 댓글 수사에 적극성을 보여왔느냐? 윤석열 수사팀장 때 검찰은 그래왔죠. 예. 근데 윤석열 찍어내고 그 앞서서 최동욱 쫓겨나고 그 이후에 검찰도 여전히 댓글 수사에 또 공소 유지에 적극성을 보여왔느냐? 관련 지적을 어제 한겨레가 했었는데요. 네, 오늘 추가 기사가 있습니다. 예. 바로 그 부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한겨레 5면입니다. 김용판 전 청장의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용판 전 청장의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인 새누리당 핵심 실세 의원, 국정원 인사, 그리고 경찰 간부, 이 통화 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어제 보도 내용 아닙니까? 예. 이에 대해서 검찰은 통화 내역을 전부 냈다, 정치인 통화 내역을 전부 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따져봤더니 말이죠,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뭐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이름을 빼고 전화번호만 제출했다는 겁니다. 전화번호만 제출하면 이 전화번호의 주인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판사가 전화를 걸어보라는 얘기인가요? 글쎄 말입니다. 예. 그래 놓고는 우리 정치인의 전화번호 목록 보냈다고. 번호만 보냈지 이 전화의 주인이 누군지 이런 것들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던 어처구니 없는 검찰이었습니다. 완전 마시간 검찰. 윤석열 청장 때 댓글 수사에 열의를 보였던 그 검찰과는 다른 검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일보의 김창균 부국장이라는 사람은 댓글 수사에 적극성을 보여온 검찰, 이 검찰이 했던 재판인데, 아니 그 재판에서 야당 뜻대로 판결이 안 나왔다고 특검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라고 지금 김창균 부국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검찰이 맛이 갔는데
마시가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도 없고, 제가 흥분을 할 이유는 없는데 말이죠. 예. 이런 식으로 곡하가세, 그야말로 혹세무민을 하는 신문이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이런 조선일보를 돈 주고 본다는 것 자체가 이건 진짜 상식 밖의 일인 거예요. 이게 정말 참 아주 이게 이렇게 해서 반대파 시민들을 화병 걸려가지고 결국 쓰러지게 해서 투표장에 못 나오게 하려는 이런 계략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요즘도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자, 이 검찰이 얼마만큼 이 권력의 해바라기인지를 드러내는 기사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일보 12면입니다. 예. 이명박 정권 당시에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씨 아시죠? 자, 이분이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 네.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서 이 법원이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죠. 조전혁, 김무성, 고흥길, 조혜진 의원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 김종익 씨를 상대로 한 이런 부정적인 발언을 잇따라 냈습니다. 예. 김종익 씨가 조성한 비자금이 노무현 정권 실세들에게 전달됐다. 조전혁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밖에 또 김종익이 국민은행 지점장으로 있으면서 권력의 후광을 얻고 많은 문제를 저질러서 사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급의 보직에 가게 됐다. 김무성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의 말들이 사실도 아닐 뿐더러 말 그대로 김종익 씨 민간인 사찰을 고발한 이 김종익 씨를 폄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발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이에 대해서 당시 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예,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거고요. 네. 예. 자, 재판을 회부조차 안 한 거죠. 회부조차 안 한 예. 거죠. 무혐의라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이걸 기소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김종익 씨가 여기에 반발을 해서 결국 재판으로 가게 했고요. 손해배상을 이제 민사적으로 청구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민사의 방법을 통해서 해법을 찾았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4명의 의원들 배상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4명의 인사들 중에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김무성 의원 말고는 다 현역이 아니군요. 예. 자, 어쨌든 이 김종익 씨의 이런 민간인 사찰 관련한 그런 고발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김종익 씨를 비난했던 정치인들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 4명의 의원 모두 새누리당 소속입니다. 1,000만 원씩 4명이 각 1,000만 원씩 배상하라. 이게 네. 법원의 판결이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형사 사건의 판단 기준이 민사 재판보다 상대적으로 더 엄격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2년 전에 이 4사람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건 도대체 검찰이 제정신인가?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정부가 원격 의료 추진을 위해서 임상시험 같은 시범 사업을 실시한 결과 원격 진료의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경제성도 애초 정부 발표의 절반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치료 효과와 경제성을 부풀려서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 원격 진료가 뭐냐면요. 왜 오지나 산간마을 이런 데서 병원으로 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터넷망을 구축해가지고 그래서 의사가 인터넷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 환자의 상태를 알아보고 거기서 진료를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의료계에서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격 진료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손 들어보세요, 고개 돌려보세요 이거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분에게 도대체 또 뭘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런데 정부는 진료를 했더니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라고 그동안 주장해 왔고 결국 그렇게 해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의료계에서는 이 원격 진료가 의료 민영화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원격 진료를 하게 되면요, 기계, 장비 이거 사야 되거든요, 환자들이. 근데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또 이 시장에 삼성이 개입해 있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게 원격 진료라는 미명 아래 결국 재벌기업 배불리기를 하려는 거 아니냐.
라는 의혹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예. 자, 정부가 얼마만큼 이렇게 또 삼성을 챙겨주려고 애를 쓰느냐. 오늘 한겨레 사면을 보면 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2년 동안 고위 공무원 182명이 삼성 행이었다는 겁니다. 퇴직하고 삼성으로 갔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앞선 선배가 이 공무원 생활 그만두고 삼성으로 갔다. 그러면 현역 공무원들에게 무슨 신호가 될까요? 무슨 시그널이 될까요? 좀 잘 봐달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우리 가신 선배 잘 봐드리면 내가 현역에 있을 때 그러면 나도 나중에 삼성에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을 잔뜩 부풀리지 않겠어요?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정부의 기업 정책에 아무래도 삼성 친화적인 그런 입김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장 조달청 퇴직 고위공무원을 영입을 했는데 덩치 큰 공공부문 공사 수주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자, 또 국회 부처의 로비전에 있어서 아무래도 선배 전직 공무원이 와가지고 좀 부탁해 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삼성의 이익이 이렇게 구현되지 않겠습니까? 관련한 기사가 오늘 한겨레에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서울신문이 참 이상합니다. 이 11면을 보니까 말이죠. 백지가 있어요, 백지. 이건 사고 아닌가요? 지면에 실제 이렇게 나왔다면 사고죠. 사고죠. 예. 2단짜리가 이게 벌써 2개 기사 범위에 지금 공란이 나왔습니다. 이 도대체 여기 무슨 기사가 들어가 있었기에요? 예. 예, 이건 좀 오늘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국민일보를 보니까 말이죠. 조용기 목사와 관련한 언급이 일체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것도 역시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일보가 어제 조용기 목사의 비리를 문제 삼은 장로들을 맹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예.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 대부분 오해고 억측이고 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정말 그게 오해고 억측이고 과장이라면은 국민일보의 속성상 그 장로들에 대한 비난 기사가 계속 이어져야 되고요. 또 사설로도 언급이 돼야 마땅한데 오늘 일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든 언급이 없습니다. 예. 관련해서 제가 언론사로부터 제보를 받은 내용이 있는데요. 예. 보도 행태에 대해서 예. 제보가 있는데 좀 더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용민 PD 고생하셨습니다. 예. 막간 퀴즈입니다. 투표소 기표대마다 설치된 천으로 된 가림막이 이제 사라집니다. 한마디로 번거롭기 때문이라는 게 선관위 설명입니다. 인증샷 같은 경우는 지금 투표소 입구에 저희가 포토존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거기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거인이 인증 사진을 찍고 또 그것을 홍보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투표는 안 한 상태인데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을 아는 분은 답과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두 분을 추첨해 음반을 선물로 드립니다. 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국제뉴스 그리고 한반도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황준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모든 신문의 좀 주요 뉴스로 다뤘던데요. 남북이 오늘 고위급 접촉 갖기로 했죠? 예, 굉장히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통일부의 김의도 대변인이 어제 오후 5시경에 긴급 브리핑을 열어서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북한과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남측 수석대표는 외교관 출신인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고요. 북측 수석대표는 원동현 통일전선부 부부장입니다. 김규현 1차장은 차관급이고 북쪽의 원동현은 남북 협상에서 잔뼈가 굵은 전형적인 전문가입니다. 예. 지난 8일 토요일 오후에 북한 국방위원회가 서해 군통신선을 통해서 먼저 제안한 접촉이고
북한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대화 상대로 지목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남북이 실무적인 이런저런 걸 논의해서 이틀 만인 어제 합의했고 곧바로 발표했습니다. 예, 의제 같은 거 보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예. 무슨 얘기를 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통일부 대변인은 사전에 정해진 의제는 없지만 20일부터 시작되는 이산가족 상봉의 원활한 진행 그리고 상봉 정례화 이런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제를 정하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예. 김미도 대변인 말대로 이산가족 상봉을 잘 성사시키자 이런 얘기를 뭐 당연히 할 것 같고요. 또 예상을 해보자면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라든지 또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가 내렸던 5.24 조치의 해제,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반대 입장 이런 것들을 꺼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북한이 특별히 이제 청와대 인사를 지목해서 예. 고위급 접촉을 제안했고요. 예. 남한은 또 이걸 왜 수용했는지 예. 그 배경도 관심인데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3번이나 얘기했고 또 1월 16일에는 상호 비방과 적대행위를 하지 말자는 소위 중대 제안이라는 걸 하면서 예. 이른바 평화공세, 대화공세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대화를 제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측의 입장에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북쪽에다 제안했었고 또 대통령이 직접 통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그런 흐름에서 북한의 제안을 뿌리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북한이 어떤 생각으로 대화를 얘기하고 있는지 직접 좀 만나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청와대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예. 이른바 통일은 대박이다. 예. 통일 대박로. 이게 무슨 의도인지 좀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은 좀 논리로 보자면 사실상 이게 흡수 통일론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은데요. 북한의 예. 입장에서 과연 남쪽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통일 대박을 얘기할지 좀 온도를 재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북한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에 대해서도 초기에는 이거 우리를 녹여먹으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경계를 했었는데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은 흡수통일적인 요소가 너무 더 깊으니까 더 큰 경계를 가지고 있을 거고 경계감을 가지고 있을 거고 직접 만나서 좀 얘기를 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부 보수 매체들이 북한이 돈이 궁해지니까 만남을 제안했다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했던데 맞는 얘기입니까? 예, 조중동의 전형적인 시각인데요. 북한이 중국 통인 장성택을 처형해서 북중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남쪽 하고라도 경제적인 어떤 숨통을 트려고 한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렇지만 북한도 박근혜 정부의 그런 차가운 대북 정책을 이미 다 알고 있는 마당에 당장 남쪽하고 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이 돈이 궁해서 저런다는 거는 너무 1차원적이고 좀 체제 대결적인 해석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왕 남북 대화를 결정한 만큼 그런 해석에 좀 휘둘리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이라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남쪽에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통일을 하자는 거니까 조중동의 논리는 누워서 침뱉는 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접촉이 보도를 보니까 7년 만에 예. 차관급, 고위급 접촉이다 이런 분석이던데요. 오늘 대화를 시작으로 앞으로 이런 분위기 좀 이어질지 그게 관심인데 어떻습니까? 예, 일단 오늘 접촉을 하니까 이산가족 상봉 행사까지는 무리 없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에는 오는 24일부터 4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이라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예. 북한은 남쪽에서 군사훈련을 하면 모든 대화를 끊어버리는데 이렇게 어렵게 살린 대화의 불씨가 2개월 동안 못하면서 소위 대화의 모멘텀, 추진력을 잃게 되고 또 북한이 남쪽의 훈련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분위기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청와대의 상황 관리 능력이 실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북한이 어떤 얘기를 꺼낼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 측 예. 장소에서 남북 간의 접촉이 있습니다. 네, 통일 대박론이 진짜 현실화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중국과 대만, 양안이 어제 처음으로 당국자 간 회담을 가졌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남북관계, 통일 문제를 가지고 대박을 터뜨리고 싶다면 대만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일본 관동군의 난징 대학살로 유명한 난징에서 중국과 대만의 장관급 회담이 열렸는데요. 1949년 분단 이후 65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당국자 간 공식 회담을 가졌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대만 국민당이라는 당대당 교류,
그리고 민간 차원의 경제 교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정부 간 교류로 나아가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예,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과 대만이 상시 소통 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연락사무소. 이거는 대사급 수교의 전 단계인데요. 예. 대만과 중국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사이에 만들 수 있는 최고위급 수준의 외교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중국에 있는 대만 언론 기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합의했습니다. 예. 중국과 대만의 현재 교류 상황 어떻습니까? 작년을 보면은 무역 규모는 1973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0조 원이 넘는 숫자고요. 예. 재작년보다 16.7%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인적 교류도 808만 명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뭐 이제는 본토 사람들이 대만으로 여행하는 거는 일상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그런 일상이 됐고 예. 비행기가 오가는 공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2008년 5월에 국민당의 마잉주 주석이 총통이 되면서 소위 대만판 햇볕 정책을 했고 그래서 6, 7년 만에 양안 교류가 획기적으로 늘었습니다. 마잉주보다 3개월 앞서 취임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완전히 파탄시켰던 것, 이거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마잉주가 갔습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하고 마잉주 총통은 사적인 관계도 그 전에 있었고 또 둘 다 경제 대통령을 포방하면서 정권을 교체했던 그런 구지배층 출신인데요.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겉모습만 같았지 뭐 역사 인식이라든지 현실 감각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정부가 대만과 중국 사례를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준호 기자였습니다. 조상훈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저항과 연대, 시위 등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은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한 말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주장의 근거로 공공기관 노사의 이면 합의, 여기에 기초한 과도한 복리후생을 들었습니다. 이걸 바로 잡을 테니까 저항들 하지 말라, 이런 으름장이나 다름없습니다. 박 대통령의 말에서는 노조에 대한 막연한 적개심과 노조를 빌미 삼으려는 태도가 엿보입니다. 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공공운수노조연맹 박용성 공공기관 사업본부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박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된 노조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용석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공공부문 개혁을 강조하면서 개혁 방해하는 행위 반드시 책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누구나 느끼는 것처럼 노조를 겨냥한 경고성 메시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노조 입장에서 이런 발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저희가 볼 때는 지금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으로 얘기되고 있는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이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바로 하라고 하는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근데 마치 이것이 정부의 공공개혁에 정하는 모습으로 대통령이 규정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개혁도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내용으로 갔을 때 동의를 얻는 것이지, 이렇게 원인과 해법을 잘못 설정한 상태에서 그걸 개혁이라고 강조하신다면 노조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예. 일단은 원인 분석도 잘못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해법 제시도 잘못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요약하면 공공기관이 노조에 휘둘려서 이면 합의를 해주고 여기에 이제 기초해서 복지비를 과도하게 지출하고 이것이 결국 공공기관의 부실과 부채 증가의 원인이 됐다, 이런 주장인데요. 일단 이 이면 합의라는 게 좀 있는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관행처럼 이루어졌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전체 290억의 공공기관 중에 이면 합의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이 지난 2009년과 10년도에
감사원에서 특별감사를 하면서 이걸 다 조사했던 바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민 합의에 있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나중에 경영평가할 때 다 드러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민 합의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관행은 이미 꽤 오래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때 많이 차단되어 왔고 예. 또 그때 정리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지금 이민 합의를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과연 존재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이면 합의라는 단어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노사가 네. 합의했다면 그게 설사 이면 합의라 할지라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면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집행하게 되면 집행의 실적들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것들이 평가나 감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있어도 의미가 없다는 것들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민 합의 자체가 마치 뭔가 이제 공공기관 노사관 같은 부정적 단면을 들추기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예. 실제로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사실과 그런 어떤 존재 여부에 대해서 확인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건 만인사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박근혜 대통령이 뭐 구체적으로 좀 지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시설 확충 및 각종 축하금 명목으로 직원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뭐 사례도 있다. 그리고 무상 보육에도 불구하고 직원 자녀에게 100%에 육박하는 또 보육비를 추가 지원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건 확인이 된 내용인가요? 예, 물론 저희가 지금 최근에 이제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관련돼서 각 기관 사례로 이제 나온 것 중에는 뭐 이런 사례가 개중에 있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이번에 이제 정부가 이제 소위 말하면 방망경영 정상화의 중점 관리기관을 지적했던 공공기관들이 보면 주로 이제 에너지, 그다음 정보통신, 금융 부분의 공공기관들이 많은데요. 예.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민간 노동시장에도 동일한 기관 존재하면서 이런 어떤 복지비 지급 관행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요. 예. 그다음에 공공기관은 실제로 이제 임금 억제를 좀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사내복지금으로 추천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복지금 나름대로 나름 조성된 근거가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썼다고 해서 이걸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것들이 사내복지금 자체도 정부가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를 언급한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의 어떤 시선을 본다 한다면 이런 것들은 좀 자제되는 게 맞긴 맞겠지만 어쨌든 지급의 근거 자체가 부당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주요 공공기관, 공기업들의 복지비 지출 규모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뭐 파악하신 내용이 있으면 주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기관들 위주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이번에 이게 부채가 많은 부채 중점 관리기관이 12개가 있는데요. 12곳이요. 이게 복리후생비 다 합해는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이게 이 기관들이. 그런데 이게 전체 부채와 비교해 보면 0.07% 수준에 불과한 내용들입니다. 예. 예. 그리고 소위 이제 부채가 많은 12개 기관 중에 이제 예보나 이제 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10개 공기업 중에 이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기관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관리비 다 합쳐도 전체 부채에 대비해서 1.28%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사실상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마치 이제 공공기관 부채와 방망경이 연결됐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는 좀 저희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좀 다른 나라는 어떤지도 좀 궁금한데요. 혹시 기준이 될 만한 그런 비교 사례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1% 안팎 크게 잡아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복지비 지출 비중이 그렇게 좀 심각한 수준이냐 이런 반문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선 다른 나라 사례를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좀 다른 나라 사례는 제가 조사를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임금 억제를 좀 강하게 합니다. 예. 다른 선진국과 좀 다른 사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복지비가 정부에 설정한 임금 예산에 나가는 게 아니라 좀 사내복지비에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임금 자체가 놓고 온다 한다면 다른 예컨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소위 말하면
정보통신이나 금융, 에너지 관련된 그 공공기관들에 비해서 예.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이 임금이 높을 수도 없고 실제로 임금이 낮은 걸 갖다가 그동안에 복지비를 그 사내복지비를 통해서 이렇게 지불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훨씬 높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실제로도 민간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설정되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네. 볼 때는 이거를 뭐 어떤 사례 비교해도 우리가 문제가 되거나 높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른 나라의 경우에 이제 뭐 정보가 그렇게 많으신 것 같지는 않은데 민간과에 비교했을 때도 결국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민간 부분과 그 비교한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오늘 국회 토론회 때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예. 현재 지금 에너지 관련 된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제로 임금 같은 경우가 저희 공공기관들에 비해서 내중에 10 내지 20% 높은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요. 그렇죠. 그 가스 부분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 한다면 우리 이제 가스공사나 가스규정사가 있고 민간에 이제 SK에너지나 이런 데가 그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이런데 제가 비교해 보면 적어도 이제 복지비를 빼고도 실제로 기본임금에서 한 20% 정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 공공기관이 그게 높다라고 저희 단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에너지 부분이 그렇고요. 다른 분야는요? 금융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교가 안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한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하고 기업은행이 2년 동안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산업은행하고 기업은행이 최근 들어서 지난 2년 동안 임금을 많이 올렸던 건데요. 그 많이 올린 근거가 민간의 이제 신한, 국민 같은 이런 하나은행 같은 이런 데에 비해서 또 그런 데가 한 10%가 좀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많이 올렸던 건데 지금 올려도 현실적으로 그런데 근데 이제 소위 공공은행들 같은 경우가 민간은행에 비해서 한 10% 낮다라는 게 현재 지금 그쪽의 판단 얘기입니다. 예. 앞서 원인 분석, 공공기관 뭐 방만 경영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그 원인 분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당연히 해법도 지금 바르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럼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 그 공기업의 부실이라든가 과도한 부채 원인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지금 공기업 부채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 MB 정부의 5년 동안의 부채가 225조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기간 안에 그 발생했던 여러 가지 어떤 정부 국책 사업을 들여다보면 그런데 4대강 사업이나 해외 자원개발 같은 문제도 컸고요. 그 다음에 이제 LH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보금자리나 이제 국민주택 같은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게 전력이나 이제 철도, 이제 가스 같은 경우에 요금은 규제로 인한 또 이게 부채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이런 그 모든 부채,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 현재 10대 공기업 지금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12대 공기업의 10개 핵심 분야 부채 늘어난 부분을 따져보면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채가 무려 131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1조 결과적으로 원이요? 보면 지금 이제 공기업의 부채는 정부가 국고로서 해야 될 사업을 공기업에 위탁함으로써 발생한 부채가 매우 높게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공기업 부채가 많이 늘어난 부분 자체가 공공부문의 운영의 방만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부 정책 결과로 봐야 된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해법을 제시해야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볼 때는 한 3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MB 정부 때 논란이 있었던 국책 사업이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나 해외 자원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정확히 국정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규명해야 되고 그에 예. 따라서 그거에 잘못된 정책을 수립했거나 혹시 그에 따라서 이 권력이라 이 재계 유착 관계가 확인된다 한다면 이건 국가적 국정 차원에서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이게 지금 요금 중에 한국전력공사의 산업용 전기와 그다음에 철도공사의 화물철도 같은 경우에는 기업 특혜 정책입니다. 기업에 대해서 편의를 봐주는 정책들인데요. 예. 이걸 갖다가 기본적으로 좀 바꿔야 되는, 다시 말하면
철도나 화물철도와 산업용 전기는 오히려 원가에 맞는 그 요금을 책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좀 줄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소위 이제 우리나라 국책과제, 근데 뭐 전력, 철도, 그 다음 석유, 이 주택, 이 전반에 걸쳐서의 이 정책 자체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해야 될 정책들이기 때문에 저도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MB정부 때는 그 감세 때문에 국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세 정책을 갖다 기본적으로 바꿔서 공공기관 재정을 확장하는 방책, 이것이 근본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이 세 가지가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해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세를 환원시킨다. 이건 뭐 기업을 상대로 그동안 깎아줬던 세금 다시 좀 더 걷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어차피 그 MB정부 때 부채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원인 자체가 결국은 이제 국가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할 수 있는 국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공기업한테 넘김으로써 발생하는 부채가 컸기 때문에 이 부채를 바로잡으려면 이런 감세로 인한 소위 국고 부족 문제, 그다음 세수 부족 문제를 갖다 국가가 풀지 못하면 공기업 부채는 해결될 수 없다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원인 분석 중에 대체로 들어보니까 이명박 정부부터 이 정부가 지나치게 좀 기업에게 많은 그런 세제라든가 말씀하신 산업용 전기요금 그리고 화물 운송료 이런 철도에서 좀 특혜를 주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정상적으로 좀 되돌려 놔야 공공기관 부채 문제도 좀 해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뭐 발언 있고 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방한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양대 노총 등 노동계와 대화를 해서 이 공공기관 방만 경영과 관련된 이 문제 설득하겠다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이런 대화 제안이 오신다면 뭐 대화에 응하실 계획이신가요? 그 대화 이전에 저는 고용노동부가 현재 지금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된 상황에서 지금 직무를 좀 유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이 방만경인 8대 유형 중에 여러 가지 정부가 좀 체크하고 있는 소위 그 체크리스트가 58개가 있는데요. 예. 이런 내용의 상당수가 노사관계 관련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고용노동부가 배제된 상태에서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과거 MB정부 때는 어쨌든 이런 공공기관 선진화 문제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고용노동부 아니 노동부 간에 서로 간에 이게 서로 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국면 속에서는 고용노동부는 전혀 이런 정상화 방안 속에서 본인 역할들이나 본인의 나름 이거에 대한 입장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과연 이제 지금 현재의 이 상황 속에서 고용노동부가 뭘 할 거냐 그리고 실제로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주문한 대로 노동조합이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수용하고 그 정부 정책에 따르라고 하는 정도의 주문 외에는 과연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상황 속에서 대화를 해본다 한다라도 대화가 요구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정부가 노동계하고 대화를 하려면 이 잘못된 정상화 방안에 대한 시정과 이에 따른 어떤 이 노동조합과의 그 대화를 통한 소통 개혁하는 게 저는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또 중요한 것은 노동부가 노동계와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이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고 노정 간의 대화를 통해서 좀 변형할 건 변형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중에서 그 실제로 공공기관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몇 가지 위험 요인들 다시 말하면 이 낙하산 인사나 그 다음에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경영평가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공기관의 비정상 운영을 강요하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데 정부는 또 이거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비정상 요인들을 해소하고 다시 말하면 이 정상화 전체에 대한 올바른 계획 방안을 풀어가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 그걸 전제하에 정부가 노동계와 대화를 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재부의 일단 그런 방침들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시다. 그래야 그렇습니다. 대화가 가능하시다. 그런 전제를 다셨고요. 예. 어차피 이제 뭐 노사별로 각 공공기관별로 노사 간의 또 대화나 뭐 임금 협상 같은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양대 노총이 공동 대응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일각에서는 지금 총파업 얘기도 나옵니다. 앞으로의 구체적인 대응 방향이 좀 잡혀 있으면 이 기회에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가
지금 현재 말씀하신 총파업 얘기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네, 현재 상황에는 아마 이제 지금 정상화반 이행 계획이 지금 중점기관 제출됐고 또 3월 달에는 이제 전 공공기관에 제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근거로 4월 달에 경영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잘못된 정상화 방안에 따른 이행 계획과 그다음에 이걸 점검하는 경영평가 제도 자체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 시정되지 않는다 한다면 이 잘못된 정상화 방안에 대한 그 각 기관별 이행이나 이에 따른 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 이 정책을 강행한다면 저희가 전체 공공기관들이 정부에 맞서서 이 정책 수정을 위한 총투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우선적으로는 정부에 이제 시정 요구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한다면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 여유를 갖고 정부의 시정 요구를 촉구하고요. 언제까지는 기다리실 수 있으십니까? 저희가 현재 지금 정부 정상화만은 나왔고, 지금 정상화 방안을 각 공공기관에 이행하도록 지금 강제하고 있는데요. 예. 그다음에 그 이행을 강제하는 단계에서 단체백을 일방적으로 좀 해지를 하거나, 그다음에 복지나 임금 관련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거나 하는 그런 계약 행위가 확인된다 한다면 저희가 총력 투쟁을 할 수밖에 없고요.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미 정상화만 나왔기 때문에 정부가 이 정상화만을 둘러싼 세부 이행 방안을 둘러싸고 이제 노동계하고 대화를 통해서 사후에 잘못된 방안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주어지기 바라고 있고요. 현재 상황에선 이런 여러 가지 논의 자체를 갖다 다 무시하고 4월달에 경영평가를 강행하고 이 이행 방안을 갖다가 이행하지 않는다고 각 기관이 불이익을 준다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결국은 4월 이후에는 총력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4월 이후에는 총력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부의 공공기관 그 운영에 대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과 관련해서 노조 쪽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공공운수노조연맹의 박용석 공공기관 사업본부장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사무총장인 홍문종 이사장의 박물관에서 벌어진 일. 노동자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쥐가 옷을 갉아먹고 한 끼 식사비로 1,300원을 받는 그야말로 노예 착취. 홍문종은 몰랐을까? 몰랐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근로계약서에 사인도 하고 식사비 관련해서 면담도 했다고. 착취의 거짓말까지. 이런 홍문종은 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나와 민생 걱정, 나라 걱정하며 한가하게 썰을 푸는데 민주당이 특검 주장으로 2월 임시국회가 민생국회가 아닌 특검 국회가 될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외칠수록 민생을 말하는 목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대선 이슈에 매몰될 민생과 국민 신뢰를 저버릴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삶의 정치, 정의로운 정치 등 미사 여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실천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어제 광주시에서 박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 미사를 개최했습니다. 국민 분열 책동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종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이영애의 말을 들려주고 싶은 심정. 너나 잘하세요. 오마이뉴스 기자가 국회 밖을 나오는 홍문종을 붙잡고 물어보는데 아프리카 그 박물관 문제 때문에 좀 보도가 나왔던데 입장이 어떠신지. 어디라고? 오마이뉴스입니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주 관장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 노동 착취 논란이 있는데 이사장님께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비판 전혀 높습니다. 한번 해주시죠. 혹시 그런 상태인 걸 아셨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당황한 듯 다른 의원의 차를 자신의 차로 착각하기로 했던 홍 사무총장은 질문이 이어지자 기자의 마이크를 막은 채
반말투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기 보면은 도장 이런 게 다 이사장님 도장이 찍혀 있어가지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보고를 받으신 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말도 안 돼. 아니, 한 말씀 해주시죠. 입장을. 한편 홍문종의 행태에 대해 KBS와 MBC 그리고 SBS까지 일절 침묵하는데 왜 이럴까? 노예 착취를 당한 노동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박물관 사람들에게 들었다는 말. When we keep trying to complain, our manager, Mr. Bong, tell us that as Zimbabwe people, even if how much we can complain, nobody can solve this problem because Dr. Hong is a very big person in government. I don't know this thing, but it is a touch for us. 저희가 관리자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여러 번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 미스터 봉은 홍문종 씨가 대한민국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의를 해봤자 소용이 없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천주교의 시국미사가 재개됐습니다. 정의구현 사재단 소속 박창신 원로신부의 강론 발언에 대해 여권과 수구 언론이 십자포화를 쏟아본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지난 10일이었죠.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사퇴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거행했고 또 17일에는 원주교구에서 비슷한 시국미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정평이의 시국미사는 대교구 차원의 미사였기 때문에 의미가 좀 남달라 보입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평이 총무이신 이유한 신부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뭐 천주교 관련해서 경사스러운 소식도 있는데 오늘은 그 시국미사 관련해서 좀 말씀 여쭙겠습니다. 예. 지난 10일 정평이가 시국미사를 거행했는데요. 지난해 11월 박근혜 정부 국정원 선거 개입 사과 촉구 시국미사 이후 한 3개월 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지난 10일 시국미사를 재개하겠다 이렇게 계기로 삼으신 뭐 일이 있었거나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실 특별한 이유보다는 지난 시국미사 이후에 저희가 쭉 상황을 지켜봤지만 예. 아무런 어떤 상황이 변화가 없고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더 변질돼감을 느끼는 거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역할을 저희들은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 사실 대통령은 정치를 하는 자리인데 정치가 실종되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복음과 헌법 정신에 비추어서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에 대해 성찰하였고 이에 시국미사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미사에 몇 분이나 참여를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예. 또 밖에서는 뭐 반대 목소리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사제들이 한 120여 명 이렇게 참석했고요. 신자들이 1,400~1,500명 이 정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저희 교구만이 아니라 다른 교구 그리고 또 수도에서도 참석하셨고 신자분들 중에서도 서울이나 다른 곳에서도 많이 참석하셨더라고요. 근데 밖에서 이제 그 집회는 있었다는데 다행히 저희들은 큰 충돌은 없이 이렇게 무사히 미사를 드렸습니다.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 요구를 했는데 물론 그 정의구현 사재단 차원에서는 뭐 이미 한 적이 있었고요. 대교구 차원에서는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뭐 결정하시고 하는데 어떤 고민 같은 거 없으셨는지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저희들은 신앙인이면서 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신앙에 비춰보고 또 국민으로서 헌법에 따라 현 상황을 비춰본 거죠.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되어 있잖아요. 예. 저희들은 그 정신에 비추어서 과연 지금 현 시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본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시국미사와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셨는데 뭐 다들 짐작은 하시겠지만 어떤 이유에서 사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대통령 존재감의 실종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실 이 문제의 핵심에는 대통령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도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대통령이 정치를 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 자신이 수행할 직무들을 여러 가지를 다 지금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예. 불법 개입의 은폐 축소가 이루어지고 또 이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을 종북몰이로 탄압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자신이 내세운 공약을 스스로 폐기하고 인권을 축소시키고 훼손하고 국민 복리를 위축시키는 등 이런 여러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사퇴하라. 이 문제의 모든 근원을 해결하는 길은 지금 현 시국에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예.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특별히 뭐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분명한 어떤 주장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이유죠? 이 모든 문제의 그 핵심에도 전 정권과 현 정권이 함께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결코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한 겁니다.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을 넘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대통령의 결정이 없이 과연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희는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예. 일주일 전쯤인 것 같습니다. 전주지검이 이제 전주교구 박창신 원로신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이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검찰이 이 박창신 신부 수사에 착수한 게 시국미사 재개하는데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쳤습니까? 아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예, 그거는 코미디 수준인 거로밖에는 저는 보여지지 않아요. 현재 검찰의 수사 과정이요? 그렇죠. 사제의 강론이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 자체를 안 하고 싶습니다. 예. 특별히 뭐 검찰의 수사 그리고 뭐 보수단체 고발 이런 게 코미디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뭐 정평이나 천주교 입장에서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 입장을 내시거나 뭐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혀 그런 계획은 아직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 정의평화위원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정의구현 사제단에 대해서는 이제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익히 알고 있는데요. 정의구현 사제단과 정의평화위원회는 어떻게 다른지 어떤 또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아시다시피 정의평화위원회는 1974년 지학순 주교님의 구속을 계기로 뜻있는 사제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예. 거기에 반해서 정의평화위원회는 교회에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있었어요. 세계 교회 내에서. 예. 그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보편교회, 즉 세계교회가 빈곤한 지역의 발전과 민족들의 사회 정의를 촉진하도록 가톨릭 공동체를 격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을 창설 제의를 합니다. 이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교황 바오로 6세께서 1967년에 발표한 자유교회서에서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를 설립하고 한국교회도 1969년에 정기총회에서 정의평화위원회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각 교구마다 교구 내에 정의평화위원회를 설립해왔고 또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이번 시국미사는 광주 대교구 그 정의평화위원회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다른 교구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뭐 원주 같은 경우는 17일 시국미사 예정되어 있다는 보도는 있었습니다만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은 교구가 각각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조율을 한다거나 그것은
주변들 차원에서 하지 저희들 차원에서는 없고요. 아직. 그러니까 각자 자리에서 지금 일하고 성찰하고 일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독립적인 판단을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더 여쭙기가 그렇죠.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지난 연말 즈음인가요? 뭐 정의구현 사재단, 차원에서라도 전국적인 어떤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내리고 그와 관련된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도 없는데 그런 추측성 기사들이 굉장히 나가면서 또 그 추측성 기사들에 대해서 보수단체에서 또 이렇게 말꼬리 잡기 늘어지고 식으로 또 보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예.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것만은 우선 정확하게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로는 그런 계획들이 전혀 없고 그런 논의가 된 바도 사실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광주대교구에 대해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시국미사 앞으로도 뭐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금 상황의 추이를 봐야겠죠. 예. 우선은 상황의 추이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국미사를 한다 안 한다 보다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성찰하고 또 결정해 나가야죠. 무조건 한다 안 한다 이렇게 OX적으로 답하기는 좀 곤란한 면이 있네요. 예. 최근 사안인데요. 일부 보수 언론에서 좀 지적을 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수 매체들이 최근 천주교 그 정의평화위원회가 전라도 지역에서 일어난 이른바 썸노예 사건과 관련해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 예.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런 비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그분들께 오히려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은 저희를 너무 지켜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저희가 세상 모든 문제에 대해 다 관여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미안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언제는 교회가 왜 세상 일에 참견을 하냐고 뭐라 하시더니만 이제는 또 왜 참견하지 않냐고 뭐라 하니까 참 그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은 교회가 정치에 참여한다고 자꾸 뭐라 하는데 그분들의 논리에 따르면 교회가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겠어요. 왜냐하면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고 이 문제와 관련된 기관들이 제대로 일했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교회는 그 근원적인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라고 더 촉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 한편으로는 좀 슬픈 것이요. 염전 노예 노동과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저임금, 무노조,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자들 그분들의 차이가 뭔가 또 의심스럽거든요. 예. 즉, 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하루에 10몇 시간씩 앉아있기를 강요당하는 것들. 이런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에 취약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특정한 문제만을 잡아서 그것을 전라국인이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위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인권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 왔다는 것은 반성을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인권에 예민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신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지난 10일이었죠. 시국미사 재개한 천주교 광주대교구의 정의평화위원회 총무를 맡고 계신 이효한 신부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권력에 종속되거나 사장을 권력이 내려보내는 언론은 절대로 민주화될 수 없고 중요한 게 광고 아닙니까? 경영 때문에. 네. 대자본의 눈치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독립이 어려운데 네. 이 국민TV가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네. 정말 십시일반으로 네. 권력이나 대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 언론이 아니라 어느 날에는 주류 언론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의 말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동아투이 선배들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수요일입니다. 영화 속 실화 이야기 영실이 코너 시간인데요. 영화평론가 최강희 선생 오늘 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모두의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노예제를 폐지하는 추정헌법안 이제 의회를 통과하는 순간 그다음에 공화당의 스티븐스 원 뭐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 네. 영화 링컨 얘기 이제 해주신다고 미리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실화를 담고 있는 영화 가운데 이제 실존 인물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재구성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잖아요. 예. 최근에 뭐 한참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변호인이라는 영화도 뭐 아시다시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변호사 시절 얘기를 재구성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잘 알려진 인물을 그 영화로 담을 때는 크게 제가 보기에는 한 3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첫 번째 방식은 신격화. 예. 어우,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위인전 같은 그런 그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 유명한 역사적 인물의 비하인드 스토리. 이것을 보여주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면모. 이것을 이제 강조해주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인물에게 이런 면도 있었다. 네, 이런 면모도 있었다. 미처 몰랐지만,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은 피를 가진 한 명의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죠. 또 한 가지 방식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역사적 인물을 통해서 그가 했던 업적이 아니라 바로 그가 살았던 시대가 어떠한 공기를 가지고 있었느냐. 예. 예. 바로 그 시대의 분위기를 전달해주는 어떤 하나의 매개체로서. 이를테면 뭐 리들리 스콧 감독이 연출했던 그 로빈 후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작품이 아마 중세 유럽의 어떤 그 신분제적 그 부조리함이라든가 억압체제 이런 것들을 로빈 후드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슬쩍 드러내 보이는 작품의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 링컨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영화가 역사적 인물을 다루는 3가지 방식 가운데 신격화에는 속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있는, 즉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하는 그런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어렸을 때 봤던 링컨 대통령 위인전에도 뭐 신격화된 대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저는 링컨 위인전을 안 읽어가지고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민주주의 역사에서 사실 빼놓을 수 없는 인물 가운데 하나잖아요. 또 예. 미국에 가면은 뭐 그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딱 그 백악관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그 동상 뭐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사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상당히 그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고 뭐 잘 알려져 있다시피 노예 해방을 이끌었던 그런 주인공이죠. 예. 네, 링컨 대통령 미국의 16대 대통령입니다. 1861년부터 1865년까지 4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재임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재임한 줄 알았더니요. 재선은 됐는데 재선한 이듬해에 암살을 당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얼마 재임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엄청난 업적을 남겼죠. 잘 아시다시피 남북 전쟁 승리로 이끌었고요. 또 노예 해방을 이끌었던 그런 주인공인데 190cm가 넘었다고 합니다. 신장이 193cm인가. 엄청난 거구였죠. 그리고 내 아들의 아버지였는데 안타깝게도 링컨 대통령의 세 아들은 그러니까 둘째부터 막내까지는 18살이 되기 전에 다 사망했습니다. 예. 뭐 폐결핵 뭐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알려져 있기로는 링컨 대통령이 좀 우울증이 좀 심했다고 해요. 약간 좀 그런 물론 뭐 언변이 아주 좋고 그다음에 농담을 즐겨하긴 했습니다만은
좀 우울증 증세도 있었다. 뭐 이런 그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가정사 때문에 영향을 좀 받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자식 셋이나 먼저 가슴에 묻었는데 얼마나 그 가슴이 아팠겠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 정치적인 입장에서 그 남부 11개 주가 그 링컨이 당선되자마자 연방 탈퇴를 선언하고 남북 전쟁이 또 발발하게 되면서 또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임무. 또 게다가 노예 해방을 또 선언을 하고 그것을 하원에서 또 통과를 시켜야 되는 헌법 수정이죠. 예. 헌법 13조를 수정해야 되는 그 통과안을 이제 가결시켜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아주 중차대한 임무를 또 진행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링컨 대통령도 나름대로는 재임 기간 동안 정말 고뇌가 많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게티스버그 연설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뭐 이런 아주 유명한 말로도 잘 알려져 있는 그 링컨 대통령인데 아무튼 그 이 영화 링컨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그 연출을 맡았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하면은 우리가 흔히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인디아나 존스고요. 그 다음에 인디아나 존스가 아니라 E.T.고요. 그 다음에 우주전쟁 최근에 주로 이제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하면은 이제 블록버스터 SF 영화로 많이 우리에게 좀 낯익죠. 근데 사실 신들러 리스트라든가 상당한 걸작들 다른 그 역사적인 그 상황을 재현하는 데 있어서의 그 아주 작가주의 정신이 투철한 그런 수작들도 많이 만들었던 그런 감독 가운데 한 명입니다. 예.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연출한 이 링컨이라고 하는 영화는 이 링컨의 어떤 정치적인 업적을 뭐 찬미하고 뭐 이런다기보다도 되게 막후에 그 링컨이 그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느냐 이것을 굉장히 세밀하게 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잘 몰랐는데 저도 사실은 잘 몰랐던 게 미국의 노예 해방을 민주당이 반대했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공화당이 조금 약간 보수적이고 민주당이 좀 진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공화당이 반대했을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겠네요. 예, 그렇죠. 근데 저도 무식하게 잘 몰랐어요. 그냥 공화당이 반대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공화당이 노예 해방 입장이었고 물론 그 공화당 급진파 내에서는 이제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민주당이 그 노예 해방에 반대를 했던 그런 이제 뭐 그렇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이제 공화당 소속의 대통령이었죠.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 남부 연합하고 계속 그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 남부 연합이 평화 제안을 해오게 됩니다. 야, 우리 그만 싸우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희생을 당하고 뭐 이런 와중에 또 링컨의 아들도 자기 입대해야겠다라고 하는데 그 대통령의 아들인데 사실 그렇잖아요. 예. 그냥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내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그냥 아버지 백으로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면 어차피 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근데 거꾸로 또 내가 이러고 지금 이 대통령의 아들로서 어떻게 입대를 안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입대를 하겠다 고집을 피우니까 링컨의 아들을 찾아가서 영화 속에서 그런 대목이 나오죠. 가지 마라 제발. 왜냐하면 아들 셋을 잃었는데 마지막 남은 아들마저 전쟁터에서 또 잃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정말 애틋한 아버지의 심경으로 그 아들의 입대를 막지만 결국 막지 못하게 되는 뭐 그런 그 상황도 영화 속에서 이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남부연합이 평화 제안을 하니까 이제 뭐 공화당 내나 아니면 민주당 내에서 이제 협상파들이 이제 득세를 하게 되죠. 예. 전쟁을 좀 그만 끝내자. 네. 근데 이미 노예 해방 선언은 하긴 했습니다만 헌법을 고치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평화 제안을 받아들이면 이제 헌법 고치는 게 물 물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전쟁을 끝내면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평화는 찾아오지만, 예. 이렇게 됐을 때 링컨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이제 이거에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영화가 그 링컨의 막후에 어떤 협상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링컨의 선택은 전쟁을 계속 갖고 가는 거죠. 희생이 따르더라도 전쟁을 계속해서 승리를 이끈다. 그 대신 전쟁이 끝나기 전에 어서 빨리 헌법 수정안을 가결시킨다. 예. 라고 하는 이제 목표 지점을 세워놓고 계속 반대파들을 설득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영화가 남다른 것은 뭐냐면은
링컨을 통해서 정치의 본질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는 것이죠. 지도자가 또 네. 어떻게 정치를 이끌어가야 되는지. 정치적 리더라는 것은 어떤 정치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움을 얻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링컨 대통령의 그 정치적 행위는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링컨 대통령은 정말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나쁜 얘기로 하면 권모술수의 달인이에요. 그러니까 협상의 달인. 예. 예. 어떤 측면에서는 매수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20표 정도가 부족해요. 지금 이 헌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반대하는 사람들 일일이 찾아가는 거예요. 링컨이. 누군가는 또 수화를 시켜서 찾아가고 누군가는 직접 찾아가고 해서 밤에 찾아가서 단판을 짓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당신에게 뭔가를 주겠다. 찬성표 던져달라. 찬성표를 던져주면 예. 너에게 뭐 부족하지 않느냐. 이미 이제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딱 이걸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매수고 예.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은 상당한 협상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를 얻는 대신 뭔가를 주는. 그러니까 대가를 주면서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이루는 그런 어떤 지난한 협상의 과정이 영화 내내 펼쳐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적인 어떤 정치인을 다룬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상당한 어떤 위화감에 빠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막연하게 그냥 링컨 존경한 인물이었는데 그거 보고 실망했다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본인이 원래 그러니까 관객들이 영화를 보기 전에 기대했던 바 링컨 위대한 인물 그리고 멋지고 무슨 일단 어떤 전장을 막 말을 타고 막 달리는 그런 멋진 모습 이런 것들을 상상하셨다면 승리로 이끈 주인공. 예. 그건 좀 실망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 상영 내내 링컨은 그저 협상만 합니다. 계속. 근데 그 협상의 과정들이 정말 드라마틱하면서도 우리에게 이게 바로 정치구나. 그러니까 정치의 본질은 결국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관계, 서로 반대되는 이해관계 안에서 절묘한 협상점을 찾아내는 것. 또 소통. 네, 소통을 통해서 그 타협점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16대 대통령 링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제가 이 영화를 이렇게 포털에서 검색하다 보니까 네네. 연관 영화에 네네. MB의 추억이 나오던데 이건 왜 그런 거죠? 그냥 대통령 다른 영화다 그래서 그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미국 영화는 이렇게 전직 대통령을 그의 실명으로 이렇게 재현하는데 아주 일반화돼 있죠. 그런데 여전히 한국 영화에서는 전직 대통령은 이를테면 전원에서 송우진 변호사처럼 다른 가명을 써가지고 재현을 해야 된다는 것 좀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 아직까지도 정말 씁쓸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네. 제가 초반에 이 영화 소개할 때요. 네네. 노예제를 폐지하는 수정 헌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순간을 공화당의 스티븐스 의원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네. 라고 하다가 제가 끊었습니다. 네네. 19세기 가장 위대한 법안은 부패로 통과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19세기의 위대한 법안은 부패로 통과되었다. 부패로? 예.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여기서 토미 리 존스가 공화당 급진파 좌장 역할을 맡았는데 스티븐스 의원이 민주당에 계속 공격을 해오니까 이런 논리를 맞받아치죠. 인종평등과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인종평등을 싫어하는 거예요. 법 앞에서 평등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맞받아치죠. 예, 정치 지도자가 어떻게 정치를 이끌어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영화 실화죠. 실화를 다룬 영화. 링컨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영화평론가 최강희 선생이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7시 반에 다시 오겠습니다.